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에 이어 2010년대부터 차세대 신흥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은 베트남. 실제로 베트남이 큰 성장을 이룬 것은 맞지만 이에 취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사관생도는 강희준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면 베트남군이 한국군과 전면전으로 붙어도 해볼 만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이에 교수는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교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기에 강의를 듣던 모든 학생들이 눈을 크게 떴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도가 그런 질문을 했던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시장정보 조사업체인 비주얼 캐피탈리스트에서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병력을 기준으로 베트남이 군사력 1위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국들도 꺾고 베트남이 1위를 차지했네요. 베트남은 미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유일하게 이겼다는 자부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사관생도가 비교 대상으로 한국을 꼽은 이유는 베트남에게 한국은 발전 롤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향후 라이벌로 인식하고 있어서입니다.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의 한류 열풍,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 등으로 인한 활발한 교류로 한국은 베트남인들에게 아시아를 선도하는 선진국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우리 박항서 감독을 선임하는 등 한국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는데요. 그러자 일각에서 우리도 이만큼 컸으니 이제 한국하고도 해볼 만하지 않겠냐는 의식도 생겨난 것이었죠. 자신감은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나쳐서 문제였습니다. 베트남인들이 한국 아이돌 그룹 멤버로도 뽑혔으니 베트남 음악이 K-팝도 이길 수 있다거나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중국도 이겼으니 다음은 한국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식이었죠. 앞서 사관생도가 강해중 한국과 전면전에서도 해볼 만하지 않겠냐고 질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생도의 질문에 당시 강의를 하던 군사학과 교수 응우에는 그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감과 용기는 군인으로서 바람직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만용은 패배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따끔하게 충고했습니다. 교수는 비주얼 캐피탈리스트의 기사에 나온 것만을 가지고 베트남이 진짜 군사력 1위라고 하는 건 완벽한 오독이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해당 기사의 순위 기준은 어디까지나 병력, 그것도 전투기나 전차, 전함 등 무기는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사람 머릿수만으로 매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초강대국 미국이나 러시아도 이기고 1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머릿수 병력만 갖고 분석해도 실질적으로 베트남을 1위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기사를 보시면 색이 칠해진 부분, 색이 칠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색이 칠해진 건 현역 혹은 상비군이고 색이 칠해지지 않은 부분은 예비군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으로 전쟁 시 바로 쓸 수 있는 인원은 색이 칠해진 쪽입니다. 그 병력으로만 따지면 베트남은 한국보다도 적고 중국과는 몇 배 차이가 납니다. 즉 베트남이 병력 1위란 것은 예비군까지 모조리 포함한 허수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예비군이 왜 이리도 많을까요? 응우엔 교수는 이 무수한 예비군이야말로 베트남이 아직 선진국이라 말할 수 없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의 예비군이 많은 이유는 1억에 가까운 인구에 더불어 징병제 국가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개인이 실업 상태인 경우 예비군에 소속되어 있으면 베트남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이죠. 그걸 노린 사람이 많은 겁니다. 베트남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비군은 베트남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이 아닌 현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은데 그중 청년층의 비율이 높아 징병제이긴 하지만 대학에 입학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게 되면 징병 대상자에서 제외하는데요. 그럼에도 징집 대상 인원보다 이때 지원자가 넘쳐나는 건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는 걸 뜻합니다. 특히나 베트남은 군대에 가면 군사훈련 외에도 직업훈련, 기술훈련도 받을 수 있어서 이를 노리고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사병들이 전역 후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달리 말하면 정말 군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가는 인원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응우엔 교수는 현재 베트남의 군병력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아직 전쟁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는 걸 말해준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응우엔 교수는 병력 문제만 아니라 장비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죠. 그러면서 베트남 육군의 주력 전차가 뭔지는 아냐고 생도들에게 되물었고 이에 생도들은 T-90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러시아에서 1992년에 만든 T-90을 아직도 주력으로 쓰고 있고 소련 시대 때 만들어진 T-62, T-55 같은 선진국에서는 골동품 취급하는 전차들을 여전히 운용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후화된 장비를 운용하는 베트남과 달리 한국은 이미 2000년대에 K2 같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전차를 자력으로 만들었고 해외에 수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양산해서 자국 육군 주력으로 쓰는 건 당연하다. 그런 전차 부대를 우리 전차 부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라고 일갈했죠. 그 말에 처음 질문을 던졌던 생도를 포함해 그 누구도 예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응우엔 교수는 전차뿐 아니라 자주포, 전투기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베트남이 자체적으로 만든 게 있기는 하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은 그 모든 것을 현재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해서 세계적인 방산 수출국이 되었을 정도라며 폴란드 수출 계약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최근 폴란드의 K2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기, K239 다연장 로켓포 288문을 수출했다고 덧붙였죠. 그런 나라와 소련 때 만든 수호이 같은 거나 아직 몰고 있는 베트남이 전면전을 한다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는 사흘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만에 전군이 괴멸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팩트로 때려버리는 교수의 말에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응우엔 교수는 처음 질문을 했던 생도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네 같은 용기 있는 생도들의 길을 죽이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다. 우린 과거 미국을 상대로도 전쟁에 이겼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군대다. 그러나 그 승리가 온전히 우리의 힘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하며 지금과 같은 자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서 교수는 베트남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이라는 압도적인 강국을 상대로도 이길 수 있었던 건 그 전력차를 인정하고 전면전은 지향하면서 그들에겐 낯선 베트남의 환경을 적극 활용한 게릴라전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미국이 tonkinman 사건을 과장해 전쟁 여론을 선동했다는 도덕적 비판을 받아 시간이 갈수록 전쟁 동력을 내부에서부터 상실하는 등 외적 요인들도 전황에 유리하게 작용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남베트남 역시 정부의 부패가 극심했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전쟁, 나아가 정부 자체에 대한 반감이 강해 북베트남이 수월하게 상대할 수 있었음을 말해줬습니다. 국민의 지지도 못 받고 정부가 부패에 물질적인 지원도 못 받는 군대를 상대로 못 이긴다면 그건 제대로 된 군대가 아니란 것도 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때는 운도 좋았던 거라고 말을 한 건데요. 따라서 베트남전 승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 그에 맞는 전략을 취했고 적들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졌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적을 알지 못하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매번 위태로울 수밖에 없고 결국 패한다는 건 그 옛날 손자병법에도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교수는 베트남전을 승리로 이끈 호치민 주석도 한국의 옛 학자인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를 애독하며 지도자로서의 자세를 배웠다는 일화도 언급했는데요. 그렇게 한국을 이기고 싶으면 한국하고부터 보자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호주석처럼 배워야 할 부분은 배워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맨 처음 질문을 던졌던 생도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응우엔 교수의 강연은 베트남 인터넷 커뮤니티 통바오에도 올라와 화제가 되었는데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몇몇 네티즌들은 교수에게 베트남 군인으로서 자존심도 없냐는 등 비난하기 바빴지만 맞는 말을 했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한국이랑 전쟁하고 싶으면 너 혼자 해라. 박항서한테 배워서 축구 잘하는 거 보고도 느낀 게 없냐. 라는 등 교수의 강연 내용에 공감한 대다수 네티즌들의 반발에 묻혔습니다. 오히려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국을 이기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강해져야 한다는 걸 느꼈다는 등 강연에 감명받은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이 글은 전 세계 커뮤니티에까지 퍼져서 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의견을 남겼는데요. 강남스타일을 만든 싸이도 군 경험이 있는데 한국의 군대 수준이 어떨지 생각해봐. 재밌는 사실은 싸이가 군복무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했다는 거임. 남한을 침략하지 마라. 그곳에서는 모두가 베테랑이다. 거의 모든 한국 남성이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도 갑자기 대대 전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 한국 남자들에겐 의무인 게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장점인 것 같다. 북한이 남한을 덮쳤다고 생각해봐. 길거리에서 음식 팔고 있던 남자가 총을 휘두르면서 람보를 하는 모습에 북한군이 놀랄걸. 이런 의무훈련을 강요받고 싶지 않지만 군에서 복무하며 호신술, 비범하고 놀라운 것들을 배우는 것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한다. 한국 군인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위험에 대비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훈련과 준비를 거치지 않은 일반 사람들보다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나는 그것이 강력할 수 있고 매우 힘들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보상을 받는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당신이 겪은 모든 훈련과 준비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베트남 사회의 현실에 눈 돌린 이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날린 응우엔 교수의 강연 내용을 공유해드렸습니다.